자, 우리 앞 시간에 유아교육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성숙론, 행동주의, 구성주의 요 세 가지 입장에 이제 변화 발전해왔다. 이렇게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유아교육과정의 굉장히 중요한 이제 특징, 지금 이제 어떤 학문적인 관점의 변화는 성숙론, 행동주의, 그다음에 구성주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유아교육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것이 아동중심이기 때문에 아동중심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동중심 교육과정은 전통은 듀이의 진보주의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아동중심적인 관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보셨던 접근 방법 중에서 성숙론하고 성숙론 플러스 구성주의 이 두 가지의 입장을 같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숙론적인 것은 어떤 것인가요? 유아들의 발달 스케줄에 좀 맞춰줘라. 유아들한테 그 이제 각자 자기 수준을 찾을 수 있게끔 좀 유아들의 어떤 자신의 그런 자유방임, 유아들이 스스로 알아서 놀 수 있도록 자유방임하게 좀 놔둬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구성주의 이제 마찬가지로 유아들이 어떤 놀이를 통한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게 해주라는 것이죠. 자, 이런 성숙론하고 구성주의 이 두 가지 입장을 같이 갖고 있는 것이 아동중심 교육과정이고 여기 이제 제가 쭉 설명도 하지만은 그냥 큰 특징만 이렇게 한 7가지 정도로 여기 딱 정리를 해놨어요. 사실 이제 요거를 좀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놀이를 교육과정에 놓고 발현된 그런 교육과정이라는 거죠. 누가 막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발현, 스스로, 유아들 스스로 놀이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이 이제 아동중심 교육이고요. 그 다음에 자유방임 교육과정이에요. 선생님이 먼저 막 프로그램 만들고 스케줄링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환경만 구성해서 이제 유아들이 놀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실 이게 이제 구성주의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아동중심 같은 경우에는 성숙과 준비도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발달 스케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들마다 발달 스케줄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부분도 있잖아요. 연령별로. 어쨌든 유아들 각자의 성숙과 준비도 이런 것을 맞추어서 그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흥미중심 교육과정이에요. 자, 이제 사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지금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놀이를 가지고 유아들이 막 이제 교육과정 속에 그죠? 놀이중심 교육과정, 자유놀이 이런 식의 교육이 될 때는 아이들이 자기가 놀고 싶은 대로 놀잖아요. 내가 지금 뭐 5세인데 4세처럼 놀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5세인데 7세처럼 놀지도 않을 거잖아요. 자, 자신의 어떤 성숙과 준비도에 맞추어서 유아들은 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흥미에 맞춰서 놀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아동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놀이를 통한 교육과정이고 발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활동중심 교육과정과 프로젝트 접근법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프로젝트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교사 중심의 어떤 이제 활동을 계획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사가 먼저 활동을 계획을 하지만은 그 활동에 참여하고 활동을 만들어가는 것은 유아예요. 근데 사실 이 프로젝트 접근법은 어떤 거예요? 프로젝트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 레지오 에밀리아식의 프로젝트가 아닌 다음에는 교사들이 먼저 계획을 하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동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 접근법을 교사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기보다는 프로젝트 접근법은 원래 교사 중심적인 거예요. 근데 아동이 경험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프로젝트 접근법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견학 가는 거 이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활동 중심 교육과정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무조건 다 유아들한테만 맡겨놔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 이제 교사가 어느 정도 계획하고 목표 지점을 정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활동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고 실질적인 거 막 이렇게 뭐 추상적인 걸 우리가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제 유아들이 실질적으로 막 뭔가를 해보면서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프로젝트 접근법이거든요. 자, 그래서 활동 중심의 교육과정과 프로젝트 접근법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막 굳이 뭐 책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추상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유아들이 선생님이 이제 교육 목표를 만든다 할지라도 유아들이 실질적으로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인지중심 교육과정이에요. 자, 인지중심 그렇죠. 선생님이 아이들의 그런 생각하는 절차
아이들의 인지 구조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교육을 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회 문화적 환경으로서의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을 만들 때 그 사회의 문화, 비고츠키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아이들이 놓여있는 사회의 상황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교육을 해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키워드만 이렇게 딱딱 정리를 해드린 것이고요. 제가 간단하게 키워드와 함께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이를 교육과정의 중심에 놓고 있어요. 아동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놀이를 교육과정의 중심에 놓고 그 다음에 발현의 개념에 기초해서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동중심 교육과정이라는 것이에요. 놀이를 교육과정에 반드시 중심에 놓아야 하고 그 다음에 발현은 어떤 거죠? 유아들이 스스로 그냥 막 이렇게 어떤 놀이를 중심으로 해서 유아들이 막 스스로 관심을 막 가져나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 우리 이제 봄이니까 봄에 대해서 뭐 어떤 활동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유아들끼리 막 꽃 이런 걸 보다가 와 꽃은 봄에 피는데 벌도 있는데 막 유아들이 스스로 봄에 대해서 막 생각하면 이제 비로소 봄을 같이 공부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놀이를 교육과정의 중심에 놓고 발현 개념에 기초해서 유아의 교육을 끌고 가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동중심 교육과정은 자유방임의 교육과정이에요. 자유방임. 발현이 자유방임이기는 해요. 그렇죠? 그래서 자유방임적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게젤의 성숙론이라든지 피아제의 인지발달론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교사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개별화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피아제든지 게젤이든지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그래서 교사의 개입을 제한하고 교사가 막 너무 개입하지 말고 개별화를 강조한다라고 하는 거. 개별화는 무슨 뜻이에요? 민지하고 영수하고 선희하고 이 아이들이 각각 생각하는 방식이나 흥미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민지는 민지대로, 영수는 영수대로, 선희는 선희대로 각자 자신들이 원하는 각각의 유아들이 원하는 것을 해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개별화거든요. 교사가 막 개입하면 같이 공통적으로 막 어떤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각자 자신이 놀이 중심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죠. 발현하고도 관련이 있기는 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놀이를 유아교육과정의 중심에 놓고 발현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동중심 교육과정은 자유방임의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각자 선생님이 개입하지 말고 유아들 각자 개별화된 각자에 맞는 교육과정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놀이밖에 없어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숙도와 준비도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성숙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이들마다 성숙도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게젤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별로 발달 원령별로 성숙도나 준비도는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사실 그런 측면도 좀 있기는 해요. 자, 그래서 보시면 교사는 개인의 학습 준비도를 파악해가지고 그것에 적합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성숙도와 준비도의 개념은 나중에 많은 비판을 받아요. 왜냐하면은 지금도 이제 요거에 충실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 처음에 성숙도, 준비도라고 하는 거 안에는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었나요? 여기는 사실은 연령별 구분에 조금 충실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달 스케줄 표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가 발달했어요? 나중에 뭐가 나왔냐면 발달에 적합한 실제, 그죠? 발달에 적합한 실제 이런 개념들도 사실은 여기 게젤의 성숙도, 준비도 이런 개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비판을 많이 받아요. 사실은 발달에 적합한 실제라고 하는 것이 왜 나온 거죠?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처럼 약간 엄마들이 우리 애 빨리 글쓰기 가르쳐주세요. 우리 애 빨리 숫자로 뭐 하는 거 가르쳐주세요. 자꾸 그런 요청들이 많이 온 거예요. 근데 유치원 선생님이 볼 때는 어때요?
어머, 얘 지금 글씨 가리킬 단계가 아닌데, 그건 오히려 얘한테 학습에 별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일부 부모님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막 조급하게 빨리 우리 아이를 좀 공부 잘하게 해야 돼, 막 이런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사실은 발달에 적합한 실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기준표를 제시할 수 있도록 게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기준을 준 거예요. 뭐냐 하면, 아이들 원령을 딱 표로 만들어 가지고 3살 때는 뭘 가리키고 4살 때는 뭘 가리키고 요게 적합한 거예요. 이제 요런 표를 만들어 준 거죠. 예를 들면 글쓰기 이런 것들은 초등학교 들어가서 7살이나 8살쯤 됐을 때 글쓰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덧셈 뺄셈 이런 것들도 7살 8살 이후에 하는 게 좋다라든가 이런 표가 있으면은 부모님들이 유치원에 오셔 가지고 글씨 가르쳐 주세요. 더하기 가르쳐 주세요. 곱셈 가르쳐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표를 딱 보여주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금은요 그게 적합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걸 가리키면 얘가 오히려 나중에 더 수 개념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뭐 이런 걸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아들을 위해서 사용된 좋은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보니까 이제 유아에 대한 교육 이론이라든지 교육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개발된 거예요. 그러면서 발달에 적합한 실제에 대한 논쟁이 많이 생겼어요. 비판. 논쟁이나 비판이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제 여기서 나타난 게 구성주의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발달에 적합한 실제가 처음에는 사실은 굉장히 유아 중심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 발달에 적합한 실제 논쟁이 있어 왔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구성주의 관점에서는 연령별 구분이라든가 이 원령에 대해서 어떤 기준표를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모든 유아를 개별화시키는데 조금 부적합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개별화, 영수, 민지, 선희 이 아이들이 각각 똑같은 7세지만은 각각 다른 발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과거에 3, 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서는 3세는 이렇게 하세요, 4세는 이렇게 하세요, 5세는 이렇게 하세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발달에 적합한 실제처럼 이렇게 기준을 줬잖아요. 근데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각자 다 개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교실에 있지만 선의는 예를 들면 수리 영역에서는 7세 같아요. 그런데 언어 영역에서는 5세 같아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7세는 너 7세니까 무조건 다 7세 같아야 돼. 이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취향도 다르고 발달 수준도 다르고 다 개별화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 개념을 좀 기억을 해 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 아동 중심, 우리 이제 이 아동 중심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아동 중심이라고 하는 것의 안에, 그 개념 안에는 원래는 성숙도 준비도 요 개념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성숙도 준비도. 그래서 이게 이제 발달에 적합한 실제 요 얘기처럼 아이들한테 3살짜리한테는 3살짜리 정도를 이렇게 하도록 요구해야지, 얘가 3살인데 부모님들이 너무 급해서 얘 5살처럼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나중에는 그것조차도 비판을 받게 됐다. 사회문화적 영향력이라는가, 뭐 어떻게 비고치키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 피아제하고는 달리 연령별로 꼭 묶을 수는 없다고 보고 있잖아요.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도 다르게 발달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비고치키입니다. 자, 그런 생각 면에서 이제 비판을 받게 되었어요. 자, 종합하면 아동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도와 준비도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비판을 받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숙도와 준비도처럼 어떤 일괄적인 스케줄 이런 것들을 말고 우리는 아동을 개별화시켜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동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듀이 생각이 또 중요해요. 듀이가 아동 중심 교육관, 그죠? 학생 중심 교육관, 아동 중심 교육관, 요걸 얘기한 사람이거든요. 자, 듀이 같은 경우에는 아동의 흥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사의 계획보다는 아동의 흥미가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아동의 흥미는 아동의 성장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아동이 예를 들면 막 우리 반의 유아가 휴지를 막 뽑고 있어요. 선생님 볼 때는 그게 공부 뭐 이렇게 발달한다라거나 학습 면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장난치는 거예요. 그럼 교실 어질러지면 안 되니까 그만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동의 흥미, 성장 가능성 면에서 볼 때는 얘가 나름대로 휴지 뽑는 것 자체가 재미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중지시키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얘가 지금 뭔가를 막 즐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얘가 왜 이러는지를 알아가지고 뭐가 재미있어서, 뭐가 흥미있어서 일어나 좀 잘 생각을 해서 얘의 경험을 넓혀주면 좋겠죠. 아동 중심 입장은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동이 막 흥미있어하는 그 순간은 얘의 생각이 막 확장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종이 뽑는 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 만약에 종이 뽑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애가 막 종이 뽑는 걸 그대로 놔두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 그쵸. 근데 예를 들면은 이제 이 순간을 포착하고 싶다. 얘가 막 흥미를 느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잖아요. 좀 알아보면은 얘가 이 종인데 흐물흐물한 이 종이가 연결돼서 나오는 그 자체가 재미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휴지는 물에 넣으면 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쭉쭉 찢어서 이렇게 쭉 묶어서 길게 만들 수도 있고 종이의 여러 가지 종류나 성질이나 그 다음에 휴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또 색칠하는 걸로도 쓸 수도 있고 뭐 물감을 칠해본다든가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미술적으로 이렇게 막 생각을 확장시켜 나갈 수도 있고 미술 활동 쪽으로 아니면 종이의 성격이라든가 뭐 휴지는 또 휴지 자체가 종이에 빛에 비춰본다든가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미술이나 과학이나 여러 가지 생각을 확장시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든가 자 그래서 여기 성장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뒤에는 그래서 굉장히 흥미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아동 중심은 아동의 흥미를 중요한 교육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동 중심 교육과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젝트 접근법으로 구성하고 있어요. 프로젝트 접근법은 우리가 교육 과정 시간, 교육 개론, 유아교육 개론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다시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겠지만 프로젝트 접근법은 한마디로 어떤 미션을 주는 거죠. 뭘 만들어 보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어떤 산출물을 만드는 건데 그래서 전시회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프로젝트 접근법은 대체로 어떻게 하냐면은 어디 견학을 가요. 견학 가고 견학 가면 진짜 경험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뭘 만들어서 전시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교육의 목표 방향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단계나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끼리 일단 계획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아들하고 같이 의견 개진을 해서 수정을 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활동 중심 교육과정하고 프로젝트 접근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아동 중심 교육과정이 점점점 활개를 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지금은 아니고요. 그렇죠? 옛날에는 아동 중심 교육과정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자, 활동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아동 중심이라는 거거든요. 활동을 해보면 아이들은 굉장히 흥미 있잖아요. 주제 중심, 흥미 중심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아동 중심의 어떤 프로젝트 접근법을 얘기한 그런 내용들을 좀 카츠와 차드, 뭐 킬패트릭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젝트 접근법은 킬패트릭, 카츠와 차드에 의해서 구체화되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요 카츠와 차드 이름 나오면은 프로젝트 접근법이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놓는 게 좋겠습니다. 자, 아동 중심 교육과정은 인지 중심 교육과정이에요. 인지주의, 인지 중심 하면 우리는 인지 발달 말 얘기했던 피아제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피아제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아동이 실제로 경험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동화와 조절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얘네들이 막 갈등하고 있다가 평형화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의 구조가 막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식의 중요성 이런 것들,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유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피아제 인지 발달에처럼 스스로 동화와 조절 이런 것들을 막 거쳐가면서 스스로 자신의 인지 수준을 점점 향상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고츠키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동 중심 교육과정은 사회 문화적인 환경으로서의 교육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피아제는 아동 스스로 동화와 조절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지식의 수준을 넓혀간다라고 설명했지만 비고츠키는 사회문화적인 그런 맥락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와의 만남, 친구들과의 만남, 사회 속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동의 인지적인 수준이
확장되어 나간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근접 발달 영역, 자기조절 이런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그쵸 상호작용하고 이러면서 스스로 자신의 근접 발달 영역을 막 넓혀가고 있고 선생님이 그걸 좀 비계를 설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도와주시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아동중심 교육과정의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 유아교육과정은 그래서 아까 7가지 이렇게 정리를 딱 해드렸어요. 지금 요 아동중심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요게 무슨 뜻인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동중심 교육과정까지 보았고요. 그 다음에 유아교육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상호작용이에요. 자, 상호작용 우리 사실은 지금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 게 상호작용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이 나중에 이제 수업 실현하거나 면접하실 때 항상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게 상호작용 어떻게 해요? 상호작용 어떻게 해요? 그때 가서 이제 많이 그러세요. 시험에도 나오고요. 자, 상호작용 그만큼 우리 유아교육과정에서 중요한 겁니다. 자, 상호작용 보시면은 피아제하고 비고츠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유아와의 상호작용, 환경과의 상호작용, 그 다음에 선생님과의 상호작용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이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유아교육과정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경험의 통합. 그렇죠? 사회적 상호작용 누구랑 해요? 유아와 유아, 선생님하고 유아 이렇게 사회적 상호작용 막 하면서 자신의 근접 발달 영역을 막 넓혀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해요. 환경과 교구하고 막 상호작용하고 아까 피아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야 아이가 그죠 스스로 막 동화와 조절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막 발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호작용에서 구성주의적인 입장이에요. 이 상호작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로 구성주의적인 입장입니다. 자, 구성주의에서는 결과 중심의 교수학습이 아니에요. 과정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평가도 지금은 결과 중심의 평가 말고 과정 중심의 평가를 수업 과정 안에 넣으세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정 중심의 교수학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상호작용적인 측면인데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유아가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뭘 배우는 게 아니라 선생님하고 상호작용, 교구와의 상호작용,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선생님이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걸 배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배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목적지가 뭐 부산인지 목적지가 서울인지 알 수 없는데 어쨌든 굉장히 발달하면 되는 거예요.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렇죠? 과정 중심의 교수학습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비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이 비계를 설정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신체적, 심리적 보살핌을 통해서 유아들을 봐가지고 아 얘한테 이거 제공해주면 되겠어. 적절한 비계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자, 비계 뭔지 기억나세요? 비계 어떤 거죠? 건축할 때 굉장히 높은 곳에 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 밑에다가 받침을 쌓아갖고 올라가야지. 저 선 저기까지 안 닿거든요. 근데 어떻게 만약에 이 위에 뭘 막 만들어야 되면 제가 어떻게 하면 절대 못 만들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뭐 받침을 딱 받쳐주면 제가 딱 올라가서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선생님이 그런 걸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비계를 통해서 신체적, 심리적 보살핌 요게 바로 비계인데 요 비계를 제공해 주는 걸 통해서 아이가 저 위에 올라가서 뭘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인지적으로.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상호작용의 굉장히 중요한 측면들입니다. 주로 상호작용. 유아교육과정에서는 상호작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주로 구성주의적인 입장이고 자 유아의 상호작용, 교육과정을 통해서 제공해야 되는 상호작용은 요 4가지를 명심하시면 되는데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듀이는 경험의 재구성을 통해서 유아가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경험의 재구성 어떤 거예요? 원래 알고 있던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막 문제를 해결해 보는 거예요. 사실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픈 친구가 있어요. 얘를 도와주는 방법. 어떻게 도와주지? 그러면 도와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픈 애를 그냥 꼭 안아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일단 위로가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안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픈 애를 도와주는 방법도 뭐가 있어요? 큰일 났어요. 선생님을 모시고 와요. 그것도 도와주는 방법이에요. 유아가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이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경험을 재구성해서 해결책을
차서 친구를 도와주겠죠? 자, 경험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뒤에는 경험의 재구성을 통해서 유아가 성장하게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호작용의 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호작용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주변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달해 나가는 거예요. 자, 이 상호작용,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경험의 재구성이에요. 선생님이 어떤 비계를 제공해 줌으로 해서 야, 너 이 아픈 친구 도와줘봐, 네가 이렇게 하는 그런 비계를 통해서 이 아이의 생각이 막 발달할 수도 있고요. 경험을 재구성하게끔. 그 다음에 물리적, 사회적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교구를 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막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해 나갈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사가 상황을 설정하고 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상호작용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요? 교사. 그죠? 교사가 상황을 만들고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상호작용,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해 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환경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환경을 잘 구성해 줘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 피아제 같은 경우에는 유아의 인지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유아가 동화 조절을 통해서 스스로 발달해 나간다. 이렇게 보았고요. 비고츠키는 어떻게 보았습니까? 사회적인 맥락,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브롬펜브레너는 어떻게 보았죠? 브롬펜브레너는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인간 발달의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보았어요. 그렇죠? 직접적 만나는 관계냐,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만나는 관계들 간의 어떤 두 주체들 간의 관계냐, 이런 식으로 해서 환경, 유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중요성을 설명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유아에게 중요한 배움을 주는 상호작용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우리는 유치원 교육에서 유아들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 중심의 교수학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과정 중심의 교수학습.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호작용은 과정 중심의 교수학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아교육과정은 지식 습득의 결과보다는 지식이 구성되는 과정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과정 중심의 교수학습이에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교사와 교사, 유아와 유아, 유아와 사물 간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호작용은 신체적, 심리적 보살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온정성과 배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어리잖아요. 비계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유아들이 진짜 신체적인 욕구를 좀 채워줘야 될 필요도 있어요. 아픈지, 너무 졸린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초중등학생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의 보살핌도 함께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유아교육의 어떤 유아교육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흐름, 성숙론, 행동주의, 구성주의 보았고, 그 다음에 유아교육 과정에 꼭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들 보았어요. 아동 중심, 그 다음에 상호작용, 요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교구 이론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시험에 많이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고, 교재교구의 기초 이론들도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자, 교재교구의 기초 이론은 우리가 어떻게 보실 수 있냐 하면은요. 자, 이 내용들은 우리가 사실은 유아 교구를 많이 만들기도 하잖아요. 많이 만들기도 하고 항상 교구를 이렇게 제공해 주는데 그 원칙을 조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교구 이론에 그냥 이렇게 교재교구 이론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추상적인 그런 내용,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공부하는 내용, 학문적인 내용은 다 추상적이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추상적인 내용을 스스로 습득하게 도와주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추상적인 이 내용 자체는 아이들 공부를 이렇게 학습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유아들이 추상적인 걸 어떻게 공부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아이들이 개념화하고 습득할 수 있게 선생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잖아요. 물론 이걸 목표로 해서 막 가르칠 필요는 없지만 아이들의
생각이 확장되게 해줄 필요는 있잖아요. 자, 그럴 때 교재교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 교재교구는 그래서 추상적인 어떤 내용들을 습득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보다 구체적인 어떤 교재교구를 제공해주면 됩니다. 구체적인 교재교구를 제공해주면 아이들이 이 구체적인 교재교구를 통해서 추상적인 내용을 습득할 수가 있어요. 자, 구체적인 교재교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예를 들면 글씨나 책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림, 그쵸? 우리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림, 그쵸? 그림이 훨씬 구체적이잖아요. 추상적인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토끼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토끼라고 써놓은 게 있고 제가 그림 잘 못 그리지만 이렇게 토끼 이렇게 토끼 같아요? 좀 아닌 것 같긴 하죠. 뭐 잘 그렸다 치고 자, 이 토끼 글씨보다는 이게 훨씬 구체적이잖아요. 토끼 이렇게 써놓으면 모르는 아이도 요 그림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저처럼 이제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더 구체적인 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림 말고 어떻게 하면 되죠? 진짜 동물원에 가서 그죠? 동물원에 가서 어떻게 해요? 토끼한테 풀을 좀 줘보면 돼요. 그쵸? 토끼를 진짜 만나요. 토끼 만나기. 그쵸?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는 이건 경험이에요. 이건 경험, 이건 그림, 그쵸? 이건 글씨. 요 사이에 뭐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림하고 경험 사이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토끼 인형. 그쵸? 진짜 토끼는 아니지만 모형. 이거는 이제 모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토끼 인형. 자, 토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선생님이 토끼 그림을 막 찾아와서 오려갖고 보여주면 얘가 토끼를 더 잘 이해하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토끼 인형을 주면서 그쵸? 토끼 인형하고 아니면 토끼가 나오는 영화나 비디오나 뭐 이런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요 중간에 있을 수가 있어요. 점점점 구체화되는 거예요. 진짜 토끼를 잘 알게 해주려면 동물원에 데려가서 토끼 먹이도 주게 하고 토끼도 한번 쓰다듬어 주고 토끼가 막 뛰어다니는 거 보고 이렇게 하면 토끼를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 교재교구의 원리예요. 자, 이 추상적인 개념, 요건 추상이거든요. 추상적인 개념을 익히게 하기 위해서 점점점 이 뒤로 갈수록 구체적인 겁니다. 자, 교재교구의 기초 이론, 교재교구의 원리를 모든 학자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요 이론들을 우리는 요렇게 쉬운 얘기들을 학자들은 약간 좀 어렵게 해놨어요. 그쵸?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반의 지각 이론이 첫 번째 있습니다. 호반의 지각 이론. 호반은 학습 경험을 시각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어요. 봐요. 시각화하니까 훨씬 알기 쉽잖아요. 그렇죠? 시각화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경험의 구체화를 이루기 위해서 경험과 언어를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토끼가 뭘 했다. 막 이렇게 토끼한테 먹이를 줬다. 뭐 이런 거 하고 토끼의 개념하고 연결시켜주면 훨씬 공부가 잘 된다. 이런 얘기예요. 경험과 언어를 연결시키는 과정에서도 점차 구체적인 것에서부터 점차 추상적인 것으로 옮겨가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으로 옮겨가는 그런 원칙을 설명하고 있어요. 요건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누가 얘기한 거예요? 호반.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학자마다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호반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밑으로 갈수록 추상적인 거예요. 밑으로 갈수록 추상적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구체적인 것입니다. 자, 보시면 제일 밑에 있는 게 그래프 도형 지도예요. 유아들은 이런 것까지는 조금 어려운데 사실은 이제 간단한 지도 보는 거 이런 건 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사진, 그림 이런 거예요. 아까 토끼 그림 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상황 감상, 토끼가 나오는 만화를 본다든지 토끼가 나오는 어떤 드라마를 보여준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토끼 인형, 그쵸? 그 다음에 현장 관찰 어떤 거예요? 진짜 동물원에 가서 토끼를 쓰다듬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추상적인 수준하고 구체적인 수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학습자들이 조금 개념을 잘 이해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뒤로 올라갈수록 구체화되면은 아이들이 이해하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거죠. 호반이 그해져서 교육과정의 시각화해서 교재교구의 추상성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학습자에게 시각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고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면 좋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이게 호반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 데일도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이 그림이 잘 안 보이네요. 그렇죠? 우리 교재를 보는 게 좋겠어요. 자, 데일의 시청각 교육 이론, 여기 경험의 원추 모형인데 원추가 뭐죠? 이 삼각뿔 있잖아요. 이렇게 둥그렇게 돼갖고 밑에 위에 빼쪽한 거 있잖아요. 꽃갈 모자처럼 생기고 그게 원추인데 요게 꽃갈 모자 그리기가 좀 그래서 삼각형으로 앞에서 본 그 평면만 딱 부어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저는 그 그림을 그렸는데 원래는 왜 꽃갈 모자처럼 생긴 그런 원추 모형을 입체적으로 그려서 설명했어요. 데일은. 자, 보시면은 요거 시험에 났던 거예요. 요 밑에 보시면은 어떤 겁니까? 목적적 구성된 경험, 전시 견학, 시범, 모형, 표본. 이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그렇게 써 있어요. 선생님들 교재에 보시면 자세하게 보입니다. 지금 여기선 잘 안 보이지만.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녹음, 라디오, 사진, 영화, TV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토끼 설명한 것처럼 점점 구체화되는 걸 설명할 수가 있고요. 자, 요게 이제 사실은 데일이 얘기한 원래의 모양이에요. 호반을 이제 참조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류를 발전시킨 게 경험의 원추입니다. 데일의 경험의 원추고요. 자, 여기 써 있는 거 요거는 브루너의 분류예요. 브루너의 분류입니다. 요게 이제 데일이 시험에 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명확하게 조금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 밑에 가장 구체적인 거 브루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행동적 표상이에요. 표상 어떤 거죠? 우리 표상이라는 용어 잘 아시잖아요. 특히 우리 유아하시는 선생님들은 표상 잘 아시는데 표상이 어떤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이런 원래 이미지를 어떤 형태로 나타내는 거. 요게 표상이잖아요. 엄마 아빠 이미지를 유아들이 어떻게 표상해요? 소꿉놀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시하잖아요. 그게 표상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행동에 의한 표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막 추상적인 그런 것들을 추상적인 생각, 예를 들면 엄마, 뭐 아빠 이런 개념, 부모 이런 개념이 있어요. 부모라는 개념은 추상적인 거죠. 근데 요거를 유아들은 어떻게 해요? 행동에 의한 행동적 표상, 소꿉놀이로 나타내요. 그렇죠? 자, 그러다가 조금 더 크면 어떻게 행동으로 안 나타내고 어떻게 봐도 돼요? 영상적인 표상, 관찰에 의한 학습, 엄마 그림, 아빠 그림, 부모 그림 이런 거 봐도 요게 어떤 장면인지 막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상에 의한 학습, 상징적 표상.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좀 크면은 부모를 주제로 해서 글짓기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요걸 좀 외워두세요. 행동에 의한 학습, 관찰에 의한 학습, 추상에 의한 학습이고 행동적 표상, 영상적 표상, 상징적 표상이다. 이렇게 의미는 이제 아실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구체적인 사례들에는 어떤 것이 있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데일의 시청각 교육 이론, 경험의 원추 모양이 기출문제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유아들에게 조금 더 쉽게 그 교재 교구를 제공해주면 좋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브루너의 경험 분류 이론입니다. 브루너의 이론 같은 경우에는 행동적 표상, 영상적 표상, 상징적 표상.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올센의 효율적인 학습 이론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이제 경험의 원추에서 그대로 다 보았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브루너가 이제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나선형 교육과정을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선형 교육과정 점점 더 심도 있고 깊이 있어지는 그런 교육과정에서 처음에는 쉬운 것부터 점점점 어렵게 발전되어 나가는데 처음에 쉬운 거 가리킬 때는 어떻게 해요? 행동적 표상을 가리키는 게 좋고 그 다음에는 영상적 표현 양식, 그 다음에 상징적 표현 양식을 이렇게 유아들이 접하도록 해주는 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올센의 효율적인 학습 이론이에요. 비슷해요. 올센도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지금 구체적인 것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추상적인 것이에요. 자, 올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감각적인 접촉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거죠? 실제로 가보는 거, 가보기,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은 표현적인 활동을 통한 모형 만들기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만들어보기, 토끼 인형 만들어보기.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는 그림을 통해서 토끼 그림 보여주기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언어로
토끼에 대한 그림책 읽기 뭐 이렇게 한다던가 토끼에 대한 책 읽기 이러면 이제 언어가 되겠죠. 그림이 있는 책, 그 다음에는 글씨로만 되어 있는 책 뭐 이런 거 볼 수 있잖아요. 가보기, 만들기, 그림, 언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 똑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다 똑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학자들마다 조금 말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청각 통신 이론이에요. 자, 시청각 통신 이론인데 요건 이제 벨로의 모형입니다. 벨로의 모형이라고 해서 SMCR 모형이 있어요. SMCR 모형. 자, 이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은 시청각 통신 이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학생들하고 교사하고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거 우리가 이제 어떤 교수 학습 내용을 전달하는 거를 의사소통으로 보았고 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통신수단에 있어서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 방송을 송출해 가지고 시청자들한테 도달하게 하는 과정하고 거의 비슷하게 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일단 송신자가 있어요. 송신자가 누구예요? 선생님. 그 다음에 수신자가 있어요. 수신자는 누구예요? 학생들. 그쵸? 근데 송신자하고 수신자하고 이게 굉장히 수준이 달라요. 어떻게 통신기술, 태도, 지식수준, 사회체제, 문화양식 이런 게 다 달라요.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선생님이 A라고 전달을 했는데 학생들은 A를 A로 못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선생님하고 수준이 너무 달라서 A가 뭐야? 그게 뭐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선생님들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M이 메시지거든요. 전달 내용을 선생님이 나름대로 잘 가공을 하셔야 돼요. 요소, 내용, 코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네들한테 어떻게 전달하지? 여기에 환경을 구성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어디 견학데려가는 방법일 수도 있고 프로젝트 방법일 수도 있고 놀이시키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하고 학생들하고 유아하고 선생님하고는 너무나 지금 수준이라든가 그동안 지내온 문화라든가 이런 게 너무 달라서 선생님이 A라고 전달해봤자 아이들은 A로 못 받아들여요. 그런데 A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달하는 그런 내용을 선생님이 내용, 요소, 코드로 다시 잘 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여러 가지 통신수단을 활용해야 돼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선생님이 제공할 수 있다는 건데 자, 벨로의 SMCR 모형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요 전달 내용 M이에요. M.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코드와 요소와 내용에 맞게끔 다시 잘 꾸며야 한다. 다시 잘 배분해서 조합을 해보아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벨로 같은 경우에는 SMCR, S는 송신자, R은 수신자, M은 어떤 거예요? 내용 전달하는 기호 체계 뭐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C는 메시지를 전달한 도구예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벨로의 모형은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M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용, 요소, 처리 구조, 코드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어떻게 잘 다시 묶어가지고 성의 있게 얘네들이 어떻게 하면 잘 알아듣지? 막 이렇게 하면서 내용을 쪼개고 환경을 구성하고 이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벨로의 모형에서 강조하고 있는 점은 M이에요. M. 그래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묶고 자르고 어떤 순서로 만들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얘네들을 내 생각을 잘 전달할 수 있지 요거를 고민하는 것이 선생님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벨로의 SMCR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우리는 유아교육과정의 운영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